자, 오늘은 경제 주간 전망이 아니죠. 주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쭉 정리해 드리니까요. 예, 요거는 공개 영상은 혹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맥 경제연구소 채널을 여는데 거기가 동영상이 몇 개 이상 올라가줘야 돼. 몇 개 이상 올라가줘야 돼. 이제 그 채널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 영상을 몇 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영상을 안 올리고 그냥 요런 영상들 거시 쪽이나 이렇게 제 주 전공은 아니지만 이쪽 영상을 몇 개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거시 경제를 갖다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저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3일, 지난 한 주간 올 때 우리가 지켜볼 만하고 중요한 게 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도 계속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 국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 국채예요. 이 최근의 기간 동안은 미 국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미 국채에 의해서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미 국채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산이라는 게 그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뭔가 후줄근에게 와가지고, 저게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빌려달래. 뭐 담보 잡힐 것도 별로 없대. 근데 이자는 뭐 3%를 주겠대. 근데 또 한 명이 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하는 사람이야. 이건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잠깐 마시려고 오셨는데 지갑을 놓고 왔대. 그래,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그래, 이자 3%를 주겠대.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신용도가 좋고, 그게 좀 더 위험이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죠. 어차피 이자 받는 게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같이, 그런 신용도나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계속,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계속 표현한 게, 유위험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플러스 알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위험이 뭐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돈 뜰 걱정 없고, 가장 신용도가 좋은 게 뭐냐? 이게 미국 채권입니다. 이게 미국 채권이에요. 그래서 미 채권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 보통 채권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은 건 국채입니다. 나라가 망할 일은 별로 없잖아. 나라가 망하는 거는 흔하진 않아요. 물론 망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 채권 중에서도 국채가 가장 신용도가 좋아. 그럼 그 국채 중에서도 뭐가 가장 신용도가 좋을까? 미국이 제일 좋잖아. 미국이 망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 채권, 여기다가 미국보다 모든 나라는 미국보다 신용도가 나쁘죠. 미 국채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있어. 이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자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갚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자기 조폐청에 찍어서 돈을 주면 돼. 왜냐면 미국이 달러를 찍기 때문에 미 국채를 갖다가 돈을 빌려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돈이 정말 없잖아. 그럼 이렇게 윤전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돈 찍어서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 찍어서 주면 되나? 아니지. 왜? 우리나라는 달러를 못 찍어요. 전 세계에 달러 찍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화를 찍어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가 발생해?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거든. 미국은 자기네가 달러를 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외환위기가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무위험하고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움직입니다. 물론 그건 미 국채 금리가 제일 싸냐, 나머지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더 싼 건 없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자산의 배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얘보다 더 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기본을 갖다가 미 국채로 잡는 이유예요. 이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국채 안전하지. 국채보다는 뭐가 조금 더 위험이 높을까? 우리나라 기준 잡으면 국채, 한국에서 찍는 국채보다 조금 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별 차이 없는 거. 공기업 같은 경우하고, 공기업도 결국은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도 거의 국채하고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랜드 파트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쯤 같이 그걸 갖다 불러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 한전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 파트는 뭐에서 났죠? 지자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국채하고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고. 그 레고랜드 파트가 왜 그렇게 크게 난리가 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게 보통 국채인데 얘하고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 애가 빵꾸가 나버린 거야. 그럼 얘보다 플러스 알파를 받는 애도 어떻게 될까? 아니,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가장 신용도가 무위험한 국채와 동급의 대접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발행한 거에서 배째화가 시전이 됐으면 나머지 회사채부터 이거는 전부 다 빵꾸가 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셨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 국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움직여요. 어떻게?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미 국채 금리가 만약에 3%인데 4% 올라갔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도 요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2다. 그러면은 미 국채가 3일 때 3 플러스 2에서 5%의 수익률을 갖다가 요구 수익률로 요구받던 자산. 이때의 자산은 모든 자산이 다 포함입니다. 국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자산이 다 포함입니다. 5% 받던 게 얘가 3에 4로 가게 되면 이게 6에 되는 겁니다. 5%의 요구 수익률이 6% 돼요. 5%의 요구 수익률이란 뭐냐면 요구 수익률을 갖다 100원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하고 부르면 멀티플 펌하고 부릅니다. 멀티플이 20이던 것들이 100에서 6이 됐잖아. 그럼 얼마가 돼? 6이면요? 66, 36, 66, 36. 그러니까 17이라고 합시다. 16.666이니까 멀티플 20이 멀티플 16.65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20대 16인 거지. 20이 뭐야? 100이라고. 그럼 몇이에요? 5 하면 돼. 5, 6, 30. 80, 16.66매가 10, 그러니까 5, 20. 그쵸? 5, 20. 16 곱하기 5 하면은 5, 2, 5, 6, 30, 80 몇 대네. 한 83 정도 될래나? 그러면은 100이면 83이니까 몇이에요? 가격이 17%의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1% 움직일 때 모든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17%씩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나온 건 아니거든. 왜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 각 자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알파 값은 고정이기 때문에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요구되는 리스크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자산은 리스크 자산이라고 생각할 때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리스크 자산이야. 모든 리스크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 이것도 좀 덜 영향을 받는 거 더 받는 게 있어. 아주 영향을 잘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고정금리 자산. 그게 뭐야? 채권하고 상업용 부동산. 얘네들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멀티플이 하락한다. 멀티플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 얼마큼? 멀티플의 20대 16.66. 멀티플이 움직인 비율만큼 하락한다예요. 요게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일 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요구 수익률 개념을 갖다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야.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 어차피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수익 곱하기 멀티플로 이루어져. 근데 금리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멀티플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물론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은 근데 뭐 어떤 회사는 금리 인상할 때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의 움직임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지간히 올라가줘도 멀티플이 이렇게 멀티플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 하락이 몇 프로 아까? 아마 17%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성장이 3, 4, 뭐 4, 5%가 더 나온다고 치더라도 12%를 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금리가 쫙 올라갈 때는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물론 뭐 초창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초창기에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쭉 되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경우지. 이번은 파월 같은 경우에 좁은 길 얘기하면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파월이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이 정도면 잘 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사실 뭐 정부 정책이나 나오면 뭐하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로 그럼 저한테 야, 너가 그럼 국토부 장관 해볼래? 그럼 no.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 훈수 두는 건 쉽지 직접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미 국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격에서 멀티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가 미 국채예요, 미 국채. 이게 멀티플 움직이는 기본적, 가장 근본적인. 근데 이 보통 미 국채를 갖다가 뭐가 움직이죠? 미 국채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 연준 의장을 갖다가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점. 아,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70점 맞았어. 붙을까 떨어질까? 1점이면 떨어지지. 하지만 2점이면 붙잖아. 맞죠? 2점 60점이죠? 맞나? 운전면허 시험 문제 하도 오게 돼가지고. 예. 만약에 기준점이 60점이면 내가 70점을 맞았어도 합격이야. 하여튼 기준점이 80이면은 부합격이지. 이 기준점을 누가 정해? 이걸 연준 의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기준점을 쫙 낮춰버리면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양호한 기업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의 유명한 버핏님께서 뭐하고 얘기를 하셨죠? 누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헐벗고 수영을 치는지는 금리를 올려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금리를 쭉 내어가지고 수영장에 물 꽉 채워놓으면요, 누가 헐벗고 수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금리가 쭉 올라가서 수영장의 물이 시장의 유동성이 수영장의 물처럼 쫙 빠져오면 그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장의 물 높이를 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미 연준이에요, 미 연준. 미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가 미 국채금리, 시장금리를 결정합니다. 그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결국은 전 세계 모든 것들에 한국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 장기 국채금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 그게 언제였죠? 2023년도였나? 맞죠? 2023년도 10월 달에 그 누구야? 그 잘생기신 분 있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그 잘생기신 분이, 잘생겨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미국의 그 잘생기신 분이 미 국채금리 뭐 몇 가지 한다. 빌레크만, 뭐 롱 쳤다, 쇼 쳤다 할 때, 그때 쭉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죠? 한국에서 금융채 금리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었던 영상이 그거였죠. 쌍봉 리스크. 미 장기 국채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한국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장에? 자, 주택담보대출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죠. 은행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줍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내줄 때, 어디선가 돈이 있어요.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조달금리라고 합니다. 조달금리나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조달을 어떤 걸로 조달하냐? 이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의 모든 게 다 똑같아. 은행은 뭘로 조달하냐? 여러분들 예금입니다. 또 하나는 돈을 빌려요. 빌린다. 빌린다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금융채. 그 다음에 예금. 이걸 가지고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식에게 마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대출금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미 장기채 금리가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조달금리가 쫙 올라가요.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2023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쌍봉 리스크에 대하여라는 공개 영상을 했다. 지금은 내었죠? 내었나? 있나?
있나 내었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쌍봉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쌍봉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2023년도 말부터 2024년 초반까지. 실제로 그때 하락이 나왔고 2024년도 4월 달부터 재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그때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졌거든.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채 금리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내려오면서 다시 2024년도 3월인가 4월부터 재상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갖다 좀 알고 하면은 조금 그냥 뭐 알고 한다고 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슈퍼마리오 게임을 할 때 슈퍼마리오 키 조작법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베스트 스코어 막 이렇게 보이지. 그걸 못 합니다. 키 조작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베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베스트 플레이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키 조작법 다 이렇게 보잖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플스할 때,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할 때 숙련권 어떻게 쓰는지 막 이게 조작법 보잖아요.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봅니다. 숙련권 어떻게 쓰는지 다 이게 찾아봐요. 그걸 쓴다고 해서 우리가 막 딱 필요할 때 숙련권을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본다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조작법은 알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기본 조작법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금리는요, 쓰는 게 코픽스를 써요. 코픽스하고 금융채를 씁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아. 이걸 중고금리를 잡고 플러스 알파를 잡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를 붙이시는데, 이게 둘 다가 뭐냐면, 이 조달금리입니다. 조달금리. 이 조달금리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2022년도 10월달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신용도가 좋은 지자체 채권에서 빵꾸가 나버리니까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지자체도 배울제발 시전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배제발 시전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있던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겠지. 여러분, 채권 시장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면 어디가 있을까? 다 금리를 높이 준대.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가장 안전한 곳. 여기죠? 금융, 은행. 은행이 좀 안전해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금융채를 갖다 발행하지 못하게 해요. 1년 동안 발행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금융채를 갖다가 발행을 못하게, 돈을 빌리지 못하게. 그럼 남은 게 뭐만 있어? 예금만 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금 조달을 전부 다 예금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채권 발행을 못하고 금융채 정부가 금지시켜버렸거든. 그나마 있는 돈을 은행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다 죽는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면서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밖에 안 남은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때 예금 금리가 막 8%, 10% 막 나왔던 거 있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2022년 10월 이후 예금 금리가 하늘로 올라갔던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금융채를 갖다가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발행을 갖다. 그러니까 예금만 남은 거지. 그래서 예금 금리가 쫙 올라간 거지. 예금 금리를 갖다가 만약에, 보세요. 예금 금리가 6, 7, 8을 갖다 조달했어. 8% 조달해서 6% 대출이 가능할까? 이거는 예대 마진이 아니야. 예대 마진이면 그냥 손실이 나보이잖아. 못하지. 당연히 6% 조달했으면 6%보다 높은 8%나 7%에는 대출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같이 쫙 올라갔던 거예요. 2020년 10월 이후에. 그러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쫙 가겠지. 대출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대출 금리가 올라간 것도요. 또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 사람들이 어디 움직였어? 이제 전세를 갖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금리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월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이 점유 유형이 전세가 기본인데 최근 들어 월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월세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건 이유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죠? 전세의 비용
월세의 비용. 여기서 전세의 비용이 더 커지면은 사람들이 월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비용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으니까. 전세의 비용이 뭐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입니다. 월세에선 비용을 뭐 부를까요? 우리가 이거 불리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전환율이에요. 전세 전환율.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전환율을 비교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게 되면 전세는 월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럼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을 하는 건 언제가 될까? 저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낮을 때.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약간 플러스 알파 값이 있어요. 왜냐면 월세와 전세가 비용이 같으면 사람들이 월세를 갖다 선호하거든. 플러스 알파 값이 한 0.6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0.6.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초반대 이 정도까지 내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세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하면서 대출 금리가 그 정도 가게 되면. 왜냐면 지금 전환율이 한 5% 나오거든.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0.6 빼면 4% 초반대 정도. 4% 초반대부터 해서 4%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전세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비중이 줄고 있다, 월세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듣다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출 금리가 내려갈수록 줄어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가 느네 하는 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규칙을 알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게 다 규칙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뉴스만 보시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왜 이 규칙이 생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 사람들은 제가 제 1원칙에 박힌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면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고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면 월세를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게 선택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세나 월세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지.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으면은 전세가 더 비용이 많잖아. 그럼 월세로 넘어가는 거고. 대출 금리가 쭉 떨어져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은 즉 전세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비용이 더 적어지면 월세를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 전세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미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기채 금리가 참 문제예요. 아까도 은행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세금하고 채권입니다. 세금하고 채권이에요. 이 두 가지로 아까 은행과 똑같아요. 은행은 뭐였어요? 예금하고 채권, 돈 빌리는 거였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자금 조달 뭘로 해? 월급 받든지, 아니면 사업해서 돈 벌든지, 아니면 돈 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 좀 크게 보자고 하면 다 똑같아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은행이나 뭐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달을 합니다. 세금 아니면 채권이죠. 여기 채권의 이자가 쭉 올라가게 되면 자금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즉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걸 갖다 내기 위해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밀라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준에선 이걸 갖다가 내밀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이번 트럼프 시기에 굉장히 첫 번째, 그러니까 베센트 같은 경우에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왜 재무부 장관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낮추려고 한다. 내가 재무부 장관이 된 이유는 이거 국가의 지출, 국채금리 이쪽을 장기 국채금리 이쪽을 해결하려고 자기는 재무부 장관이 했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은 어차피 적자 국가야. 기축통화는 어차피 흑자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 돈이 자기 나라 바깥에서 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흑자가 될 수는 없어. 어차피 적자 국가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국가가 더 이상 지탱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미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그럼 미국은 기축통화의 자격을 잃게 돼요. 미국의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로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로 미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앱을 쓸 것이다 얘기를 했고 최근에
한 반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죠. 이렇게 올려드린 것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제 귀에 들어왔던 뉴스가 뭐냐면, 베센트가 했던 뉴스입니다. 베센트가 뭐하고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FOMC 보시는 분들 요중에 아마 많으실 겁니다. FOMC 보면요. 한국 사람 정말 많이 봐. 몇만 명 단위로 봅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데 대해서 진짜 야 뭐가 올까? 저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들보다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그거 다 젊은 세대들이야. 여러분들 나이 대학교 3, 4학년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 저만 안 했지. 저는 그때 놀기 바빴지. 새벽 3시 반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라이브를 갖다가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갖다가 실시간을 듣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듣냐고요? 듣습니다. 여러분들. FOMC에 파월 라이브 하는 것도 보면 한국 사람들 듣는 숫자가 몇만 명 단위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당장에 보면 미숙한 게 보이겠지만 그건 다 똑같아요. 세상에 미숙하지 않고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다 실수하면 배워가는 거지. 일단 그건 자세 자체가 훌륭한 거지. 어쨌든 간에 좀 필요 없는 소리였고, 베센트 같은 경우에 연준 그 FOMC를 보시면 파월 의장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의회에게 부여한 양대 책무. 너무 많이 들었죠. 양대 책무. 양대 책무가 뭐죠? 최대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 책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베센트는 이번에 여기다 하나를 더 넣었어요. 장기 국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 국채화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거지. 국가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이거는 장기 국채화 얘기입니다. 장기 국채를 타겟화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이것도 있었다. 장기 국채 쪽을 끼워 넣습니다. 장기 국채 쪽을 끼워 놔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베센트 욕을 하실 텐데, 정부가 연준의 독립성 하실 텐데, 물론 저도 욕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욕 많이 합니다. 포크는 욕 많이 해요. 하는데, 이런 영상 하면, 어차피 전 미국 안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7, 8까지 올라가가지고 미 장기 국채의 신뢰가 없어진다. 그럼 이건 미국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 중요해요. 미국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 미국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깨졌을 때는 정말로 미국이 한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적자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외국에서 조달해와야 돼요.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조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다 뭘로 하고 있어? 채권 말고도 관세로도 하고 있지. 뭐가 됐든 간에 조달해와야 돼. 자금을 조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 국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더 이상 자금 조달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축통화의 지위도 잃게 돼요. 이건 미국이 끝나는 겁니다. 베센트가 이걸 들고 나옵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이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미국 자체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 미국이 침체가 들어가냐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존립 자체가 달려있는 문제다. 미국의 국채에서 신뢰를 이뤘다는 얘기는 미국이 끝났다는 뜻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자, 장기국채. 이걸 장기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재무부도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뭐 재정을 줄인다든지, 뭐 바이백을 한다든지, 뭐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뭐 비율을 조정한다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역시 연준이에요. 연준입니다. 연준이에요. 연준이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QT와 QE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 반대죠? 지금 QT를 하고 있고요. QE가 있어요. QT와 QE가 있다고. QE가 뭐죠? 우리가 뭘 QE라고 부르죠? 장기 국채를 사는 걸 QE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장기 국채를 갖다가 발행하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기 전에 연준에서 삽보이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는 물량이 안 나오잖아. 그럼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게 되죠. 이게 QE입니다. 이걸 Q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해서 QE는 장기 국채를 사는 걸 Q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언제였더라? 뭐 낮 QE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건 QE가 아니다. 왜냐면 그때는 장기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를 샀거든. 정확히 말하면 QE는 장기 국채를 사는 걸 Q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 초반 중반에 제가 작년에 올해 시장 전망을 하면서 상반기에 뭐 하반기에 나왔을 때 상반기에는 유럽이나 한국 쪽 주식이 괜찮을 거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유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 한국이나 미국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왜 나쁘다는 뜻이 아니냐면은 보세요. 지금 오늘 이번 주간 지표에서도 그게 약간 나타났는데 보시면 보세요. 자, 잠깐 봅시다. 미 국채가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정도 볼까요? 제가 한 달 보면 미 국채 금리가 어때요? 쭉 밑으로 내려왔지. 밑으로 쭉 내려왔죠? 유럽 쪽에선 누가 날렸죠? 프랑스가 날렸죠. 프랑스. 제가 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프랑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도 내려오지. 미국이 완화책을 피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통화를 갖다가 운영하기가 쉬워져요. 왜?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기준이라니까.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미국이 완화책을 피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책을 피기가 쉬워집니다. 한국 나와 있는 한국. 한국도 이렇게 내왔죠. 한참 올라갔다가. 이게 미국이 통합을 완화책을 피게 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작년까지는 미국 예외주의고 미국 자산이 다 들어갔어.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반에 뭐가 나냐면 유럽에서 독일에서 나왔죠. 독일에서 무엇이든 하겠다가 나왔죠. 무엇이든 하겠다. 들어가기 총재를 연상시키는 무엇이든 하겠다. 즉 자금 유동성을 갖다가 보충해 주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니까 미국 외의 국가들로 쭉 자금이 나갔습니다. 자금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유행하던 게 그거였죠. 미국의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신뢰가 잃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위험하고 할 때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좀 그런 어그로 좀 하지 마셔봐.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다.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조회수 얻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방송들도 조회수 얻으려고 자꾸 그렇게 근데 유명한 경제 방송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어그로 끄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가 좋은 것 같지, 결국은 조회수하고 장기적인 내 신뢰를 버리는 거야. 그 두 개를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예요. 어그로는 단기적 조회수하고 내 장기적인 신뢰를 갖다 맞바꾸는 거야. 내가 하루 이틀 하고 관둘 거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계속 할 생각이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내가 안 하는 게 하나 있다. 안 하는 게 두 개 있다. 그 중에서 투자에 있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이 망한다에 배팅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망한다에 배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죠. 단지
자산의 리밸런싱이 났던 거지. 왜 유럽 쪽에서 성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당연히 유럽 쪽에 자산이 들어가지. 자산은 배분임하고 어차피 포트폴리오하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산이 들어가려면 미국 쪽에 있는 자산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발생하는 거지. 뭐 미국에 대한 뭐 신뢰가 없고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 돼. 자, 유럽 쪽에서 신뢰가 갔는데 이게 왜 갔을까? 유럽 쪽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금리하고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QT나 QE 같은 거 다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올렸어. 이러면 맥스를 친 겁니다. 굉장히 자산 시장이 좋은 거예요. 금리 내가면 좋잖아. 근데 정부에서 돈 풀면 좋잖아. 이번에도 어때요? 우리 추경하니까 성장률 올라가잖아. 자, 이게 유럽입니다. 미국 어떨까요? 금리 동결 쳤어요. 유동성 QT를 하고 있어요. 올린 게 아니라 내리고 있다고. 동결도 아니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의 자산을 1대1로 비교를 하던데 환경을 놓고 보셔야지. 유럽은 금리도 내어주고 유동성도 풀면서 현재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은 금리도 내리지 않고 유동성도 오히려 회수해 가는데 지금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야. 이 성장이 같다고 해서 이 성장이 같은 게 아니라고. 이 성장이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장이 나와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얘는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막 이렇게 뭐지 막 바카스 먹고 막 이렇게 뭐 이거 하면서 하는데 이 성장인 거고, 막 스테로이드 맞는데 이 성장이고,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추럴로 가는데 이 성장인 거야. 그리고 얘는 뭐가 남아 있어? 금리와 유동성이 다 남아 있는 상태인 거야. 둘 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 두 개 어떻게 같아? 이 두 개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을 왔는데, 자, 두 명이 있어. 자, 근육이 비슷해 보여. 근데 얘는 스테로이드에다가 만빵을 맞고 있어. 얘는 하나도 안 맞고 있어. 내추럴이야. 이 두 개의 근육이 같아. 그럼 여러분들 왜 이 두 개가 다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얘는 스테로이드 맞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식사량부터 이것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냥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안 할 거다. 지금 안 한 거. 그럼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팅을 해야 돼? 얘한테 배팅을 해야지. 환경을 보셔야지. 환경을 보셔야지. 상반기에는 이걸 풀어주니까 제가 유럽이나 한국 쪽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한국은 그것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셨던 밸류업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꽤 큰 일이다. 왜냐면 구조를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 정도면 3,200에서 3,5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 선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멀티플 계산했잖아. 멀티플. 그러니까 이 밸류프에서 멀티플이 얼마 정도 상승할 것인가 제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서 나왔을 때 나온 값이 3,200에서 3,500 정도 수준이었어요. 멀티플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성장은 제쳐도, 성장은 몰라.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 3번 사봤나? 그냥 주식을 잘 몰라. 사실 용어도 잘 몰라. 근데 주식도 자산이잖아.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모든 자산을 볼 때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야. 주식도 여러분들 뭐 트레이딩을 한다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용어도 몰라. 용어도 몰라요. 용어도 모르고 그냥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듯이 주식을 보는 거야. 저는. 기본 시각이 전부 다 자산이라는 시각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채권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야.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어쨌든 요게 있었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있었고 유럽도. 하지만 후반부 가면 뭐가 돼? 미국이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보고 있어. 게다가 금리 몇이야 미국? 4.5예요. 4.5.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4.5입니다. 4.5. 이건 도대체 이건 금리를 몇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얼핏 봐도 1% 이상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금리 낼 수 있는 게 1%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멀티플이 얼마가 변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것만 가지고 변하는 멀티플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격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어마해. 근데 QT까지 멈출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돼? QT를 멈추면 이거에 더해서 시장 금리가 거의 플러스 알파가 더 내려갈 거라고. 즉 후반부 갈수록 미국이 유리해집니다. 게다가 내년도 더욱더 마찬가지야.
갈수록 미국이 유리해져. 왜냐면 나머지는 다 부스터를 썼지만 얘는 부스터를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부스터를 갖다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충전 중이야. QT를 통해서. 이 상황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한국이나 유럽 쪽이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미국의 주식시장부터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유럽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스터를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유동성을 푸는데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제가 영상 아마 안 올려드렸을 거예요. 밴드도 유동성 확장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나 밴드에는 유동성 확장이라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는 연말로 갈수록 아마 유동성 확장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냐면 미국이 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풀기 쉬워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쭉 하고 유동성 QT 멈추고 하잖아. 언젠가 QE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유동성을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미국이 기준이거든. 기준이 루즈해지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 꽉 채우는 거지. 그럼 우리도 막 해도 돼. 옷 벗고 수영해도 돼. 아무도 몰라. 물 빠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세계 각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옷 벗고 이게 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최근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잡아요. 베센트가 장기 국채 쪽을 언급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차기 연준 회장 누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원래 초 중반으로 가면서 차기 연준 의장은 저는 원로 이사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태국 분들은 아마 이거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예. 차기 연준 회장은 원로 이사를 본다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리 인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해. 여러분 파월도 금리 인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만 확인하고 할 거예요. 파월도. 빨리 하냐 늦게 하느냐 차이지 금리 인하 어차피 누구나 다 해요. 지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왜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안 한다는 얘기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 모두 다 한다고. 그럼 결국 뭐가 문제일까? QE가 문제예요. 장기 국채 금리를 내려면 결국 QE를 건드려줘야 돼. QE가 문제야. 차기 연준 의장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차기 연준 의장의 자격은 뭐냐면 QE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QE. 그래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오시 언급 많이 됐죠. 했을 때 제가 케빈 오시는 아마 아닐 거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케빈 오시가 예전에 연준 의원이었어요. 연준에서 사퇴할 때 이 QE에 반대했어. 그러니까 케빈 오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에서는 굉장히 루즈한 편인데 이 양적, 그러니까 이게 비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야. QE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케빈 오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연준 의장을 세우기는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케빈 오시 자체가 QE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케빈 에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야 되거든. 근데 이 연준 의장이 너무 시장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 보이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장기 국채금리가 무조건 내오는 게 아니야. 기준금리가 내려서 장기 국채금리가 내려오려면 연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케빈 에펠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시장의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해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크리스토퍼 월러가 제일 원하다. 난 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원로 이사가 또 우리나라에 왔었죠. 예전에 와가지고 뭐 했던 사람이죠? 한국은행에서 초청해 와가지고 뭐 얘기했죠?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CBDC 추진한다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와가지고 이창용 총재 면전에서 얘기했죠. 난 CBDC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님이 좀 놀랬어.
놀랬어. 왜냐면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서 밀고 있는데 미 연준 가장 강력한 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와가지고 CBDC 싫어한대. 그럼 우리나라가 진행이 불가능하지. 우리나라 진행을 하면 뭐예요? 미국이 싫어한다는데 어차피 막을 텐데. 그래서 이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스토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 장기 국채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 장기 국채 금리 사실 이쪽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나오는 분위기는 어쩌면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야. 여기 내려가는 쪽이 요걸 갖다 가장 기준에 중앙에 놓고 보면 나머지 자산들이 움직이는 걸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한번 보면서 나머지 자산들 좀 봅시다. 자,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 나온 게 이겁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 확률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다음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역시 거의 100%입니다. 12월 달에는 0.5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3번이나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번이나 4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3.5에요, 3.75. 이 정도. 지금 현재가 4.5죠. 4.5. 한 번, 4.25, 4.0, 두 번, 3.75. 세 번. 세 번이에요, 세 번. 세 번 금리 인하. 세 번 금리 인하를 보고 있어요. 예. 한 번. 그러니까 0.25씩 세 번 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요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나중 볼까? 가장 멀리 보이는 거 어디까지 보고 있나? 보세요. 몇 보고 있어요? 3.0 보고 있어. 3.0. 이게 내년이에요, 내년. 2026년도. 내년 말에 얼마 보냐면 3.0. 가장 높게 받는 게 3.0 보고 있어. 지금이 4.5인데 3.0을 받는다고. 즉, 1.5 정도 하락을 보는 거거든? 1.5 정도 하락을 본다고 치면, 미국 멀티플 몇이에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미국 펄 잘 몰라. 미국 펄 멀티플 한 20면 나오나? 20면 나오나? 멀티플 20몇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20이라고 쳐볼까? 20이면은 요 수익률이 5%란 뜻이거든. 요 수익률이 5인데 여기서 1점 몇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4점 몇 또는 3.75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뜻이 되거든. 이 정도까지. 그럼 멀티 4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100을 4로 나누게 되면 4, 2, 8, 4, 5, 20 멀티플 25. 현재가 20이라고 본다면, 제가 미국 멀티플이 몇인지 몰라? 요 정도 상승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100원 놔봐. 곱하기 5하면 100이지? 125. 이것만 가지고 상승률 25% 정도. 요 정도. 최하 이거. 근데 이것도 다 안 본 거예요. 충분히 다 안 넣은 거야. 보수적으로 온 거야. 보수적으로 봐도 저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미국에서 멀티플 상승은 이 정도. 자산 가격 상승은 30%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성장을 뺀 거야. 경기 침체가 나가지고 성장이 30% 이상 깨진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와는 측면만 봤을 때야. 금리와는 측면만 봤을 때 멀티플이 얼마 정도 움직이는가. 현재 멀티플이 몇인지 모르겠어. 사실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외국 리서치 회사에서 금리가 1% 움직일 때 주가가 얼마가 움직인다 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얼마가 요구 수익률로 환전해가지고 멀티플이 얼마가 변화하는지 멀티플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의 변화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화를 볼 수 있어. 그게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 그 얘기했지. 금리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알 수 없지 않아. 알 수 있어요. 성장에만 부분이 들어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 선반영, 후반영 막 이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지. 그냥 이론상의 시험실에서 하듯이 모든 요소들 차단시키고 금리만 넣어서 수익률, 가격의 변화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알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럼 이걸 뭘로 삼으면 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이걸 믿을 게 아니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가감을 하면서 가격을 보는 거죠. 자, 금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봅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연속 3번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다음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자, 금융채 금리예요. 금융채 2.87까지 올라갔었죠. 89 올라갔던 거 보이죠? 이거 프랑스 쪽에서 문제 생겼을 때요. 프랑스 쪽에 문제 생기고 각 국가의 재정 부채 쪽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건 자유롭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추경하고 있잖아. 추경.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률을 뭘로 끌어올리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에 한전이 왜 나와? 한국은행 이창규 총재님께서 금리에 대해 되게 고집을 부리시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니라 추경 쪽 재정을 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국가 재정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금융채가 이렇게 올라갔지. 볼까? 국고채도 있나? 국고채? 여기 국고채도 나와 있구나. 국고채도 보시면, 자, 여기 올라가 있죠. 국고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전한 게 그게 국채인데, 국고채가 올라가게 되니까. 금융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2.89까지 올라갔다가 2.83.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 장기 국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이 정도 가야겠다. 비장기 국채가 여기 쭉 내려오면 프랑스 쪽에 그러니까 재정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거의 4%까지 찍었었죠. 뚝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다 하고 미 국채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국채들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이 재정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도 미 국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 장기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그건 딴 데 가던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죠. 자, 미 국채, YOY로 봤을 때, 1년 기준 봤을 때 0.41% 올라갔죠. 딴 나라들은 영국 0.76 올라갔습니다. 독일 0.56 올라갔어요. 브라질 1.82, 러시아는 빼고, 전쟁 중에 나와니까 빼고, 자, 프랑스 0.66. 미국이 특별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세요? 미국이 특별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들이 후두 빽빽해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미국보다 전부 다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특별하게 미국 자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게 유행입니다. 세계 각 국가들이 왜냐면 코로나가 있고 재정을 동원해서 부양을 했잖아. 과연 이걸 갖다 지속 가능하느냐와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 개인적인 의견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되게 예전에 그 MMT. 그런 식으로 저는 세계 각국들이 결국은 유동성 정책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결국은 QE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미국은 QE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과연 재정을 갖다가 가능할까? 그러다 재정을 아낀다는 게 결국은 QE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유동성은 풀리는 겁니다. 유동성은 풀리는 거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끝이 좋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건 먼 나중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자산의 가격은 일단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25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 됐던 미국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자산은 보유하고 넘어가셔봐. 왜 유동성이 풀리는 해에는 어느 자산이 됐든지 간에 보유하고 넘어가셔야지, 이때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 왜냐면 남들이 다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데 나만 그대로 하는 얘기는, 나만 돈이 없어진 건 똑같은 거야, 사실은. 화폐가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올해,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푸는
2025년 하반기부터 내년 이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유동성을 푸는데 한국이 안 풀까? 유럽이 안 풀까? 미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성장을 갖다 쭉 끌고 나가는데 한국이나 유럽이 안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 본 시기에는요, 대부분 그랬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시기가 오잖아? 그럼 모든 나라가 다 풀어. 왜냐면 나만 안 풀 수가 없어. 나만 안 풀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전에 중국 꼴이 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푸는데 중국만 안 풀었지.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돼? 중국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나만 안 푸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왜 재정을 그렇게 막 쓰느냐고, 막 재정을 해가지고 막 부양을 하느냐고 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을 써가지고 성장률을 쫙 끌어올리면요, 우리나라만 안 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게. 딴 나라도 성장률 쫙 끌어올리는데, 나 혼자 이 정책에 보면 나중에 경제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원래 2025년도는 상반기는 한국이나 유럽 쪽이 좋고 하반기는 미국이 좋다 얘기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됐든지 간에 자산은 갖고 넘어가는 게 맞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산을 가져가는 게 낫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특징이 있다. 무슨 특징? 금리를 인하할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예, 뭔 소리냐고요? 금리 인하하면 금리가 낮아져요. 이게 무슨 뜻일까? 기저가 낮아진다고. 기저가 낮아지면요, 금리는 비율이기 때문에 기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폭의 금리 인하를 해도 멀티플의 배율이 달라져요. 멀티플의 배율이 달라져요. 뭐 당연한 얘기지. 자, 금리가 20%일 때 2% 금리를 움직이면은 몇 프로가 움직인 거예요? 10%가 움직인 거죠. 그쵸? 금리가 4%일 때 금리가 2%가 움직이면 몇 프로가 움직여? 10%가 움직인 거야? 50%가 움직인 거죠. 똑같은 금리 변환폭을 가져도 금리 변환폭은 똑같아요, 여러분. 0.25씩이에요. 똑같은 금리 변환폭을 가져도 금리가 낮을 때와 높을 때는 비율이 달라져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떻다? 금리 인상은 언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금리 인상 초기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금리 인하는 언제? 후기에. 왜? 기저가 낮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금리 인하는 후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커져요.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금리 인상은 상반기에 초반부엔 커지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후반부 넘어가게 되면 자산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적어져. 그래서 제가 2022년도 10월 달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테지만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 인상을 해도 자산 가격의 하락 효과, 주식이 하락하는 효과는 굉장히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 왜? 기저가 높아져 있잖아. 기저가 0.25일 때 4일하고 4%를 넘어갔을 때는 기저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렇게 기저가 올라와 보이면 같은 폭의 금리 인상을 해도요, 시장이 받는 영향이 훨씬 작아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금리 인하는요, 내가 놓쳤다 생각하지 말고 금리 인하가 지속될수록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하고 아직 금리 인하가 남아있다면 기존에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 지나갈 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놓쳤다 생각하실 때도 들어가는 게 이익이에요. 금리 인하 때는. 금리 인상 때는 반대야. 그래서 제가 2022년 10월 달에 페북에도 올려놨잖아. 금리 인상 때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는 나중에 금리 인상은 별로 효과가 없다. 자산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지. 그 연준의장 누구야? 금리 인상 유명했던 분. 그분 때는 금리 20%까지 올렸다고 했잖아. 금리 20%까지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금리를 20%까지 올리잖아. 그럼 0.25 금리 인상을 해도요, 이거는 실제 멀티플의 효과 안 줘요. 기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 0.25 금리 인상의 효과를 주려면 0.25가 의미가 없고 한 1%씩은 올려야 돼. 이제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어. 왜냐면 기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쭉 해나가면 나중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자산 가격의 하락 효과가 안 나와. 주식 안 떨어진다고. 반대로 금리 인하는 나중에 효과가 더 커.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기저가 작을수록 금리의 변동 효과는 크다. 왜? 멀티플의 변동 비율이 달라지니까. 기본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봤고요. 요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뭐, 그냥,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뭔지를 몰라. 건너뛰고요. 주식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인데, 여기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 같은 경우 여기 볼 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유가입니다. 당연히 유가예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유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유가 상승이 없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유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유가 상승이 나와주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왜냐면 유가 상승이 나와주려면 경제가 그만큼 화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리스크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관세잖아. 관세가 경제에 좋을까? 경제에 좋지 않죠. 그럼 유가가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유가를 끌어올린다면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지. 지정학적 위기. 전쟁.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나 정치적 문제. 또 하나는, 오펙 같은 경우 문제지. 그래서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아주 이렇게 짝짝꿍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펙이 예전에 그 석유 파동 났던 때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가 쪽에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경기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침체나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 보시면, 제가 과거에 요거 요거. 이때. 2013년도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 그게 있어. 막상 금리 인하를 하잖아.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금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왜냐면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금 가격이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시장이 안정된 이유, 리스크가 하락한 이후에 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인가? 아니잖아,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관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 금 가격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세상이 평화롭다. 이제 너무 지루해. 라고 할 때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받고 인덱스, 주식, 통화 봅시다. 통화 보면, 달러인데, 달러는 저는 그 정도 봐. 달러는 저는, 현재 이렇거든요. 저는 달러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달러도 저는 약간 달러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 편인데, 그것도 지금은 아니야. 금이랑 마찬가지요. 아직은 리스크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쭉 떨어졌죠. 떨어졌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없고요. 자, 여기 다 봤고, 그 다음에 패드 같이 봤고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자, 물가는 한번 볼까? 물가 쪽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보세요. 물가 쪽이 보여요. CPI 지수, 이거 제가 만든 CPI 지수예요. 여러분들 보겠지만, 자, CPI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자, CPI 지수는 움직일 때, 지금이 9월 달이죠. 다음 달 되면 9월 지표가 나옵니다. 9월 지표가 나올 때, 요게 빠져요. 새 지표가 나옵니다. 요 지표가 높잖아. 요 지표가 높으면은 내려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0.2지. 0.2 정도면 별 이상 없어. 다음 달에 아마 물가 지표도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럼 현재 물가 지표에서 언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물가 지표가 2.9거든요. 볼 수 있는 게 이때 정도. 10월, 12월 달에 높네. 이때 합쳐서 0.2에서 0.3 정도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 연말은 물가 지수가 2.6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클 거예요. 현재 2.9죠?
연말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2.6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그러니까 이게 물가 CPI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달, 그러니까 월별 12달을 모아놓은 게, 이거 다 더한 게 1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달, 그러니까 10월달에는 9월달 지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작년에 9월달이 빠져. 즉, 작년 9월달이 빠지고 올해 9월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가 지표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개예요. 1년 전 이달과 세후 들어오는 이달. 어떤 게 더 큰가? 더 큰가? 근데 우리가 1년 전 빠지는 달이 이만큼 막 크다면은 이번 달이 그냥 중립 상태 정도 본다면 뭐 보면 될까? 물가가 내려간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을 몇 정도 잡냐면 0.2 정도 잡아요. 0.2 정도가 기준이야. 0.2 곱하기, 그러니까 한 달에 0.2면은 0.2 더하기 0.2 더하기 12번 하면 0.2 곱하기 12니까 2.4 나오잖아. 대강 2% 초중반 때 나온다고. 0.2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0.2보다 높았으면 높다, 0.2보다 낮으면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0.2보다 높은 데가 언제예요? 다 0.2지 쭉. 거의 0.2야. 이때 높잖아. 그쵸? 12월 달 0.2보다 얼마 높아? 0.1 높지. 12월 달 0.2 높지. 그럼 여기서 0.3 정도가 빠질 확률이 크다고. 그러면은 원래 현재 CPI가 현재 2.9죠. 그러니까 여기 0.3 정도가 빠질 확률이 크다는 거지.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CPI는요, 쭉 유지하다가, 요 정도 2.9 유지하다가 12월 달에 2.8, 그 다음에 12월 달에 2.6 정도. 요 정도가 나올 확률이 클 겁니다. 이건 절반만 넣은 거예요, 절반. 새어 나온 지수는 몰라. 절반만 넣었을 때 그 정도 지수가 나올 확률이 크고,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때가 있다면, 사실 내년 2월 달이에요, 요때 0.2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 0.2 정도는 전 떨어지지 않을까? 0.2? 최소 0.1. 0.1에서 0.2 정도. 떨어질 확률이 클 거예요. 그럼 요때 한 2.5나 2.4 정도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게 보면 내년 초반에 다시 2.5나 2.4 정도로 다시 CPI는 내려갈 확률이 클 겁니다. 근데 사실 CPI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거비가 워낙 큰 차지를 하는데, 주거비라는 게 워낙 의미가 없는 지표예요. 주거비가 의미가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은 집 가격도 물가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가는 건 맞아.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들어가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집 가격이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는 그 방식이 아니야.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O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문 방식이야. 그게 굉장히 부정확해. 차라리 우리나라의 방식이 훨씬 정확한 거야. 우리나라 방식이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전세와 월세 갖다가 간주 임대료 하듯이 변환시키잖아. 그게 훨씬 정확한 방식이야. 미국 방식이 굉장히 부정확한 방식이에요. 부정확한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의 변동을 갖다가 실제로 잘 나타내지 못해, CPI가. 그래서 주거비의 비중이 낮은 지수가 물가를 훨씬 더 잘 나타내요. 그게 뭘까? PC가 물가를 훨씬 더 잘 나타냅니다, CPI보다. 그래서 연준이 CPI가 아니라 PC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CPI는 부정확한 수치가 너무 많아. 특히 주거비 쪽에서. 그래서 CPI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되면 한 0.3 정도 떨어져서 2.6, 내년 초반이 되면 아마 2.5나 2.4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기가 힘들어, CPI는. 힘들어요. 왜냐면 주거비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PI가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틀렸다고 얘기를 생각해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요. 뭐 그 얘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주간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큰 이벤트는 그거였어요. 유로존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 재정 리스크. 이 재정 리스크 발생은 사실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별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국가들이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과연 이 재정을 갖다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계속 하게 되면 이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을 지속할 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하는 총재님은 아마 안 내리실 것 같아요. 가능한 안 내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예, 좋습니다. 뭐 사실 자산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런 말 하면 나쁜 거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들 입장이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산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성장이 깨지거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성장이 깨지고 잠재 성장률이 깨지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깨지게 되면 결국 금리는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 욕했잖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했다고. 우리가 왜 욕을 했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 욕한 이유가 뭐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 똑같은 이걸 갖다 거꾸로 논리 구조를 갖다 놓으면 그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장이 깨졌을 때 금리를 빨리 낮춰야 돼. 근데 파월이 금리 인상을 늦춘 것처럼 금리 인하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처럼 침체가 심해져요. 성장률이 깨지는 게, 잠재 성장률이 깨지는 게 심해져. 그럼 어떻게 돼? 결국 금리를 더 높이 올리는 것처럼 결국 금리를 더 많이 낮춰야 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금리를 더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설명했죠? 금리는 어떻다고요? 초반기보다 내리면 내릴수록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다고요. 결국 이건 자산 가격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뿐이에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이 양극화를 갖다 더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자만의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할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작년에 그 말씀 드렸지, 작년 중반기가 돼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률 2.2인가 얘기하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마 2025년 되면 2.2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률 1.5나 혹은 1% 초중반까지 깨질 수도 있다. 1.3, 1.4까지도 깨질 수 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유지하면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3, 1.4가 아니라 0.9까지 더워졌죠. 예, 0.9까지 더워졌습니다. 예. 이게 고금리 계속 유지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도 성장이 깨지는 상태로 고금리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장이 더 깨지게 되고 그럼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멀티플이 올라간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니까. 결국은 자산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리는 일이 됩니다. 물론 뭐 이창용 총재님 임기 안에 발생할 일은 아니에요. 다음 총재님 임기 안에 발생할 일이니까 뭐 이창용 총재님은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타이밍 너무 놓치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재정에 대한 의심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미국 쪽에서 장기 국채 금리를 갖다 내밀라는 그 정말로 많이 떨어졌죠. 4.0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뭐 제이미 다이먼이 7점 몇? 8점 장기 국채 금리 8%까지 올라갈 거겠죠. 근데 8%는 아니네요. 4.07이면 딱 그 절반이네. 그 미국에서 이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걸 하고 있고 이거는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옛날 2012년도 드라기 총재가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헬리콥터 벤 버닝키가 돈을 풀었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줬죠. 미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이 유동성 정책을 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국고채 금리도 내려가고 금융채 금리도 내려가면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뭐 독일이나 프랑스 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가장 큰 주제가 결국 정부의 재정이에요. 정부의 재정. 최근은 다 정부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정부 재정을 얘기했지만 실제는 미국만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거든. 이 정부의 재정을 나타내는 수치가 장기 국채하고 미국만의 딴 나라도 마찬가지로 장기 국채하고 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장기 국채가 아무래도 한참 동안은 굉장히 큰 화두로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을 할 때도 이 장기 국채가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월 13일 주간 경제 점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